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와벌2 이민우. 살인자가 30루블을 쓰는 법, 온갖 미몽과 환청 그리고 우울증과 청난 상태의 나날을 버티던 라스콜니코프는 어두워지는 거리로 나섰다. 그의 주머니에는 어머니와 동생 두냐가 빚을 내어 보내준 돈 거금 30루블이 들어있었다. 어느 순간 라스콜니코프는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대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 무리 한가운데에는 어떤 마차가 서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모여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이 소동의 범인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마차를 끄는 말에 짓밟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는 마르멜라 도프였다. 모여든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달리는 말에 뛰어들었다며 수군댔다. 라스콜니코프는 죽어가는 마르멜라도프를 서둘러 그의 집으로 옮겼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살해하겠다고 했다. 돈을 내겠다고 했다.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피투성이의 의식조차 없는 마르멜라도프의 모습에 폐병으로 죽어가는 그의 아내는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린 자식들도 겁에 질렸다. 달려온 오스는 가망이 없다고 했고 따라서 임종을 지켜봐줄 사제를 불렀다. 그의 아내는 오지랄 같은 인생이라며 절망에 차 절규했다. 군정을 해치고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빈곤과 누더기와 죽음과 절망이 만연한 이 방에 역시 누더기를 걸친 그의 딸 소냐가 나타난 것이다. 소냐는 18살쯤 됐고 키가 작고 마르긴 했지만 푸른 눈이 돋보이는 상당히 예쁜 금발 아가씨였다. 그녀는 사제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마르멜라도프는 죽었다.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은 소냐 내 딸아 용서해 주렴이었다. 소냐는 가냘픈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부둥켜 안았고 그는 딸의 품 안에서 죽었다. 폐병 걸린 그의 아내는 무슨 돈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어린 아이들과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 악을 썼다. 라스콜니코프는 의사, 경찰 등에게 쓴 10루블을 제외하고 남은 돈 20루블을 모두를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다음날 감사 인사를 위해 라스콜니코프 방을 방문한 소녀는 그의 가난한 살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어제 우리에게 전부 내주신 거였군요. 루진의 오만과 착각, 내심 비밀리에 행실이 바르고 가난하면서도 반드시 가난해야 한다. 아주 예쁘며 고결하고 교양 있는 처녀, 불행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겪은 탓에 몹시 위축되어 있고 그의 앞에 납작 엎드려 평생 동안 그를 자기의 구세주로 여기며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그에게 오직 그에게만 복종하고 또 놀라는 그런 처녀를 꿈꾸며 희열을 느껴왔던 것이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형편을 이겨내고 출세한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한 이유였다. 즉 페트로비치 루진이 두냐를 선택한 이유였다. 라스콜니코프는 페테르부르크로 온 두냐와 어머니 그리고 루진과 함께 만났다. 여동생의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였다. 루진이 소녀의 황색 감찰을 비웃었을 때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인간됨과 잔인함 그리고 비열함을 간파했다. 라스콜니코프는 대화 내내 루진의 본색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라스콜니코프의 대화는 루진을 겨냥한 함정이고 올감이었다. 그는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인색함과 천박함을 표출했고 그것에 두냐와 어머니는 분노했다. 두냐는 파혼을 선언했다. 그는 헐벗고 의지할 데 없는 두 여자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전제하지도 않고 마지막 선까지 기고만장했다. 루진의 분노와 좌절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 루진과 두냐의 파혼 소식을 인생의 구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호색한 스비드리 가일로프였다.
두냐에 대한 그의 욕정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두냐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순결한 두냐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페트레부르크로 향했다. 유일한 출구 소녀에게 비밀을 고백하다. 라스콜니코프에게 이상한 시간이 찾아왔다. 갑자기 눈앞에 안개가 자꾸 깔리면서 출구도 없는 묵직한 고독 속에 감금된 것 같았다. 라스콜니코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병적일 만큼 고통스러운 불안이 공황에 가까운 두려움으로 변하여 그를 사로잡았다. 미치든가 자신의 죄를 토해내든가 해야 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녀의 온순하고 푸른 눈을 떠올렸다. 지은 죄도 없이 늘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몸도 떠올렸다. 살인자의 고백을 들어주는 역할로는 착하고 순결한 매춘부가 제격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더 이상 고백의 대상으로 소녀를 선택했다. 어쩌자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녀는 절망에 짜 이런 말을 내뱉으며 무릎을 펴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목으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두 손에 꼭꼭 힘을 쥐었다. 살인자가 내민 구원을 바라는 손을 매춘부가 잡았다. 그럼 나를 버리지 않겠지 소냐. 그는 희망 같은 것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라스콜니코프의 희망과 절망이 섞인 그 말에 소냐는 언제까지나 그 어디에 있어도 라고 대답했다. 소냐는 무한한 고통이 담긴 라스콜니코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라스콜니코프는 공리를 내세운 살인이 궤변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고백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며 더욱 격렬해졌다.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을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인 거야. 라스콜니코프는 소녀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모든 희망과 출구가 그녀에게 있다고 느꼈다. 소녀는 울었다. 울면서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하고 옳은 해결책을 말했다. 그것은 속죄였고 그 방법은 자수였다. 두 사람은 폭풍에 휩쓸려 외따로 텅 빈 해안가에 버려진 자들처럼 슬픔에 비탄에 잠긴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며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갑자기 힘겹고 고통스러워졌다. 두냐를 원한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마지막 선택. 라스콜니코프의 고백은 소냐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소냐의 야숙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또 다른 방에서 페트르부르크로 온 호색한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새들어 있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에게는 사랑과 협박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두냐의 오빠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다. 두냐는 오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협박에 그의 방을 방문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방 안에 들어온 두냐를 본 후 방문을 잠갔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두냐에게 오빠의 비밀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오빠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두냐의 사랑을 원했다. 그러나 두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열한 놈이라는 분노의 외침이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애원했다. 나는 당신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원피스 자락에 입맞추게 해줘요. 제발요.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애원의 두냐가 느낀 것은 공포와 경악이었다. 두냐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가서나 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두냐의 모습에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정신을 차렸다. 그의 입가는 다시 표독스러운 냉소가 돌았다. 두냐는 방구석에 탁자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어 공이치기를 올린 다음 손에 쥐었다. 공포와 분노가 그녀를 광란의 상태로 만들었더라. 두냐는 언제라도 쏠 기세로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그의 아내 페트로브나가 그에게 독살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